자,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5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중간에 요거 하나는 우리 다시 한번 짚고 가지요. 그래 최고분님 금방 그 말씀 뭐 비슷하게 하셨지만 대부분 요 행을 상카라 행을 뭐라고 해석을 하나요? 형성된 거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면서 상카따 유위 요것도 똑같이 형성된 거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면 뭐 상카라 행하고 상카따 유위하고가 같은 건가? 형성된 거? 뭐 그런 애매함도 있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런 이야기예요. 방금 그 위에서 봤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 더하기 열반이거든요. 행 더하기 열반인데 이 행을 형성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열반은 뭐가 되나요? 이게 형성된 거면 이거 아닌 것으로의 열반은 형성되지 않은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해석이 대단히 곤란한 거라. 우리가 금방 보았지만 열반도 무아거든요. 제법 무아. 형성되지 않은 거 이렇게 말하면 무아가 부정되는 거야. 열반이 무아라고 하는 제법 무아의 개념이 사실은 여기서 부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거 형성된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그 화살표로 표현한 게 행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은 무아잖아요. 법은 무아야. 그러니까 법 자체가 표현하자면 형성된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행도 열반도 다 무아인데 행에다가 형성된 거라고 말해버리면 공통된 특성을 행에다가만 치우쳐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성된 거라는 것은 법에다가 돌려주고 이제 행도 열반도 형성된 건데 두 가지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라고 보면 행은 무상고이죠. 뭐 대표적으로 그냥 무상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열반은 어때요? 형성된 거긴 하지만 상과 고를 그러니까 무상과 고를 상락으로 바꾼 거잖아. 그래서 상락 무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열반은 상한 거예요. 그러면 행과 열반을 구분해서 행이란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는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열반이라는 것도 형성된 거 잘못 요것 때문에 잘못돼서 형성되지 않은 거 이러면은 이건 사실 심각한 오류고 형성된 가운데 상한 거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무상, 그러니까 행, 무상한 거 이거는 표현하자면 조건 지어진 거니까 조건적인 것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그런가 하면 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게 또 뭐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한 상락하정 이거하고는 다르죠. 100% 무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을 초월했어. 조건을 넘어선 것. 요렇게 그 행과 열반을 구분해야 되겠다. 요 두 개가 합쳐진 것으로의 법은 무아인 거, 형성된 거. 이렇게 접근을 해야 사실은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행을 형성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약간 위험해요. 무아라고 하는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요거 해가는 우리가 바로 보자고요. 거기에서만 행을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행 그러면은 형성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도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행은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나면 행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존재를 나타내는 행, 요것도 있고 색수상행식 오온에도 행이 있죠. 12연기에도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12연기의 행은 저는 풀어냈어요. 요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가 뒤에 이제 그 삶의 메커니즘 그림을 그려놓고 요렇게 그 12연기의 행이 정의가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웃음이 나올 거야. 뭐 그런 행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행은 기본적으로 형성작용이란 개념이거든. 그러면 이 형성작용이 어디에서 또다시 생겨나나? 우리가 보통 식과 명색이라는 두 관계를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식은 마음이고 명색은 몸인데 따지면 색수상 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뒤에 보자고요. 근데 사실 경전은 명색을 설명하면서 이때 명을 수상사 촉작의 이렇게 말해줘요. 그럴 때 이 사촉작의라는 세 가지가 사는 식을 머물게 하는 형성작용을 하고 촉은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형성작용을 하고 작의는 식을 생겨나게 하는 형성작용을 해요. 세 가지 모두가 사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형성작용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크게 좀 커다란 의미의 행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명색이 색수상행 네 가지 온이고 거기에 식이 보태지면 식과 명색으로서 오온, 오치온인 내가 설명돼요. 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뒤에 볼 거예요. 이게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면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설명이 돼요. 그때 우리가 다시 보기로 하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행은 지금 법원님 형성된 거 다른 곳에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 보신 거야. 그러니까 형성된 거가 아니라 형성작용. 형성작용인데 빨리어에서는 이 형용사 적인 게 그대로 또 그거를 나타내는 명사로 또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성작용을 하는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명사로 아니지. 형성된 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행은 어디에서도 형성된 것 이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형성작용으로 그러니까 무언가를 형성해내는 작용, 요게 상카라 행의 본질적인 의미죠. 지금 이제 행이라는 그 단어를 접할 때 우리가 조건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틀림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형성작용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라는 의미에서 행이 무언가를 형성하는 작용이니까 그렇게 생겨나는 것은 행을 조건으로 생겨난 거?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일단 넘어가죠. 네. 사실은 뭐 불교학자들이 말하기를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용어가 행, 상카라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어려워요. 특히 오온에서 행은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행도 형성된 거라고 하고 유위, 상카따도 형성된 거라고 하고 이러다 보면 이 상카라, 행 자체가 정의되기를 상카따를 계속 형성한다 해서 상카라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상카따도 형성된 거, 상카라도 형성된 거 이렇게 보면 형성된 거를 또다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좀 잘 봐야 돼요. 우리 그 삶의 메커니즘으로 해석을 하면 상카따 유위라는 게 무언지가 설명이 돼요. 요런 이야기들 그저께 부산법회 동영상에서 요 내면의 이야기로 좀 잘 설명했어요. 그저께 동영상 올라갔거든요. 그거 보시면 상카따 유위라는 거, 아상카따 무위라는 거 설명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행은 무엇일까 하는 것도 경전이 말해주는 게 뭐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됩니다. 예, 넘어가죠. 요번 시간에 제가 좀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 이 이야기입니다. 자, 법은 방금 보았지만 행 더하기 열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참 많이 나타나는 그 표현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담마누 담마 빠띠빤나라고 하는데, 이때 요거요, 담마라는 요 이제 A에 장음 표시가 있는 거는 이게 A 더하기 A라 A 두 개가 함께 만나면 아라고 길게 발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담마 더하기 아누 그리고 담마인 거예요. 아누라는 것은 뭐 계속 이런 이야기도 되고 뭐 따라서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이걸 하긴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개념인데, 빠띠반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수행한다, 도닦음 이렇게 이제 쓰이는 단어거든요. 중도라고 할 때 빠띠빠다 이렇게 나타나요. 요걸 놓고 보면 담마는 일단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이어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표현하는데 거기에 아누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보통 쓰는 대로 의미를 주어보자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행 더하기 열반이지만 법이 쓰이는 또 하나 중요한 용도가 있잖아요. 불법성 삼법. 이럴 때 법보는 뭐예요? 존재 자체를 법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처님 가르침이라. 이제 그러면 요 담마는 뭐가 돼야 될까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볼까요? 존재, 그러니까 행 더하기 열반, 행 더하기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뭐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이래서 가르침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 두 번째 거는 가르침이란 말이 반복해서 쓰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빼자고요. 그러면 담마에 대한 큰 두 가지 중에 아마도 존재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존재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 요런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드린 자료 중에 빨리 경전의 특별한 표현 방법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뒤에 보면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고 여법하게 수행하고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며 머무는 것 이랬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대반열반경에 보면 부처님이 이 사람들이 뭐 막
부처님 이러고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지면서 신들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럴 때 아난다 존재하죠. 부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신들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러한 찬탄은 열애를 부처님을 찬탄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자, 제목이죠.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 요거는요. 아까 우리가 열반이라는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각자가 자기 삶에서 출현하는 거잖아요. 열반이.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고 여법하게 수행하고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며 머무는 나의 삶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이게 부처님한테 예배하는 최고의 방법이지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고 밥을 올리고 물론 그것도 예배하는 방법이겠지만 최고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가르침에 의지해서 바꿔나가는 거. 이게 최고의 예배라는 거거든. 그러면서 자 지금 여기 보면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고 하면서 바로 요거 담마누 담마 빠띠빤나 요 말이 쓰였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번역은 어떻게 번역한 거냐 하면 이 앞에 있는 담마를 열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야 열반에 이르게 하는 안우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한다. 요 얘기가 되죠. 근데 사실은 요게 좀 문제가 있어요. 법은 법이거든. 그리고 여기에는 행이라는 것, 조건적인 것으로의 행과 조건을 넘어선 것으로의 열반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담마, 행과 열반을 포함한 개념인 담마를 써놓고 이 담마를 열반이라고 읽으면 여러분 이거 좀 곤란하지 않나요? 그죠? 이거 곤란하죠? 사실은 이게 열반이라는 해석이 맞다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나의 제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열반에 이르게 하는 나의 가르침을 실천해라. 이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만약에 이게 따져보니까 행과 열반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의 담마란 말이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요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재범무화하면서 법이 행더하게 열반이다 라는 요 자리에서 요걸 풀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무래도 이게 맞기는 맞겠죠. 이 행과 열반을 포함한 것으로의 존재 이래놓고 존재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라 수행해라 그게 최고의 예배다 이러면 이건 초등학생이 보아도 뭔가 안 맞아요. 조건 지어진 삶이라는 거는요 지옥 중생의 삶도 따지면 행인 거야.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맨날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고 삶을 쪼그라지게 만들어도 그 행이라 열반과 행을 더해서 말하는 법에 포함돼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를 따라가는 얘기예요? 어디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 안 맞잖아요. 이 아주 잘못된 삶을 사는 인간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 이것도 안 맞잖아요. 의미상으로는 이게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말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보통 초기불전연구원에서도 요 담마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앞에다가 괄호를 해가지고 출세간 이렇게 말을 쓰죠.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 요렇게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을 두고 내려오는 주석이잖아요. 해석된 거잖아요. 우리 법회에서는 출세간 법이라고 하는 괄호 치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지만
무언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단마가 열반입니다라고 해석해낸 거죠. 그래서 뭐 출세간 과로 법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단마가 사실은 열반을 말합니다 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해라. 이게 최고의 예배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왜 이 단마가 열반일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러한 해석의 방법이 적용돼요. 제가 그 제목을 빨리 경전의 특별한 표현 방법이랬거든요. 많은 곳에서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적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를 구성하는 것들 중 일부를 어떤 용어로 나타내고 나면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나타냄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A라는 게 있어요. 요 A를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눠보자고요. 요걸 나눠가지고 B 이랬어요. 그러면 요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되죠? A-B. 그죠? A-B거나 C거나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구체적 내용은 A-B거든요. 그런데요, 경전이 참으로 많은 곳에서 여기에다가 A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금 얘기했던 담마누담마 빠띠빤나, 이게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 이런 얘기 하니까요, 여기가 이제 법이에요.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잖아요. 열반이라는 것은 뭐 법이 행 더하기 열반이니까 법 빼기 행이에요. A-B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법 빼기 행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아까 그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열반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열반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그러니까 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행 더하기 열반이고, 요거를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행이라는 것으로 한쪽을 그 나머지 남은 영역 열반은 그냥 법이라는 말로 써버리자. 요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열반을 의미하는 법이래야 담마누담마가 법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행은 빼고 남아있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 요게 가능하겠죠. 그래야 또 이 중요한 설명이 타당해지죠.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전체를 구성하는 것 A죠. 어떤 용어, 그러니까 A라고 아니지, A 중에, 그러니까 전체를 구성하는 것 중 일부를 행을 B라고 나타내고 나면 그 B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래의 의미로는 A-B가 돼야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A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이 빨리 경전의 여러 곳에서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 요 공부 오늘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가 나타날까? 우리가 산다라는 거 보면 첫 번째가 보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안이비설신의 로 색성향 미척 법을 감각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보면 의는 마음이에요. 안이비설신은 몸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요, 마음 뺀 몸 이렇게 말할 때 안이비설신 요게 맞는 표현일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몸이에요. 몸 중에 보는 역할을, 보는 기능을 가진 일부를 눈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듣는 기능을 하는 일부를 귀라고 했거든요. 냄새 맡는 몸의 일부를 코라고 했고, 맛보는 몸의 일부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요거는 이 전체가 몸이니까 요 자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요것도 몸, 그러니까 신 빼기 안이비설 요래야 되는 거죠. 몸이라는 곳에 뭐 눈이 두 개가 눈 두 개네. 눈이 네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는 몸에다가 두고 두 개만 따로 눈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몸이라고 말할 때는 몸 중에 보는 일부를 특화해서 눈, 듣는 일부를 특화해서 귀, 냄새 맡는 일부 특화해서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자리는 신 빼기 안이비설 이렇게 해야 맞다고요. 수학적으로. 근데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 쓰나요? 안이비설 신 이렇게 쓰잖아. 이거 우리 수학적으로 보면은 틀리잖아요. 근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혹시 스님 이게 왜 신입니까? 신 빼기 안이비설이지? 라고 문제 제기해 보신 적 있으셔요? 없죠? 당연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요거 따지고 보면 이런 방법이 적용된 거예요. 전체 중에 일부가 어떤 용어로 쓰이고 나면 나머지 한 부분을 A-B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요 자체를 그대로 요 자리에 쓰는 경우예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촉은 또 어떤 거예요? 이건 대상이잖아요. 색성향 미촉 이렇게 볼 때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색이라는 거 뭐예요? 색이라는 거요. 빛이 눈에 와서 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빛이 눈에 와서 닿는 거. 뭐 상을 맺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은 빛이라는 어떤 알갱이가 와서 눈이라고 하는 우리 기능에 닿아주는 거거든. 그거 색 이랬잖아요. 성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 음파라고 하는 어떤 것이 와서 귀에 닿은 거요. 냄새라는 것도 어떤 그 냄새 알갱이가 와서 코에 닿아준 거거든요. 미도 코에건 맛을 내는 어떤 알갱이가 혀에 닿아준 거거든요. 촉, 이건 뭐 표현 자체가 닿는 거잖아요. 그죠? 다 음이야. 그러면 이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엄밀히 보면 이 5개를 합해가지고 다음 촉이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도 촉 빼기 색성향 미
요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거든. 여기다 그냥 촉이라고 쓰거든. 이거 우리 의심해 본 적 없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렇다고요. 요것도 동일한 거예요. 전체 중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넣지 않고 이 전체를 표현하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용례 1번, 2번이고요. 그런가 하면요. 이제 또 색, 물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질은 기본적으로 뭐 이제 경전은 그러니까 니까야에서는 지수화풍 4대와 4대소죠.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 이렇게 나타나지만 아함경에서는 물질이 안이비설 색성향 미척 그렇죠. 뭐 몸과 몸의 대상 요걸 통틀어서 물질이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눈의 대상이 되는 거를 또 색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색하고 이 색하고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근데 왜 같이 쓸까? 뭐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놓고 10가지를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물질 중에 9가지를 무언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고 남은 한쪽에다가 물질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되다 보니까 안의 대상이 색이요. 이렇게 먼저 알지만 이것도 그 조성관계를 따져보면 물질 영역 중에 나머지들을 배제한 한 자리 사실은 이 따지고 보면 만약에 100개의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100개의 물질이 있다 그러면 안이비설 색성 그러니까 성향 미촉 다 합쳐가지고 10개 될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이러잖아요. 그만큼 눈의 역할이 큰데 눈의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눈은 2개밖에 안 되거든요. 눈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많은 거예요. 물질 중에 따지면 가장 큰 영역이 눈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가지수는 9개나 되지만 이 일부를 나타내는 것들 특화해서 빼놓고 가장 많은 눈의 대상인 형색 요거에다가 그대로 색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하고 이 색하고를 이 2가지 색을 어떻게 구분해야 돼?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왜 넓은 의미의 색을 좁은 의미의 색으로 똑같이 썼을까? 이 부분이 이런 논리에 의하면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일단 좀 타당해 보이죠. 전체 중에 일부를 제외한 것을 전체로서 표현한다. 요 얘기. 여기에서 참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이게 안이비설신의하고 색성향 미촉 법이 6내입처, 6외입처면서 우리 사는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보니까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도 한번 보죠. 상류다니까야 6처 상류다인가 보다. 그래서 일체경에 보면 일체는 6내입처, 6외입처다라고 나타나요. 요거 이제 니카야에서는 내입처, 외입처 나타나고 아함에서는 이제 12처라는 표현을 쓰죠. 니카야에서는 12처라는 구체적인 말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뭐예요? 일체라는 거. 아까 우리가 재행무상 일체계고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서 열반을 포함해야 한다. 이랬잖아요.
일체는 어쨌든 모든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 말씀이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일체래. 달리 말하면 요거예요. 안입이 설신 의하고 색성향 미적 법이 일체인 거야. 이게 모든 거야. 근데 이 모든 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또 뭐죠? 네, 법이죠. 모든 거를 나타내는 게 행 더하기 열반. 에서 제법 무아 요거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사실은 이게 일체예요. 그죠? 이게 일체인데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일체라는 거를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로 나타내면서 안입이 설신의라는 거 몸과 마음 관계 명확하지요. 뭐. 몸 밖에 있는 대상 5개 명확하잖아요. 이제 대상 중에 물질 영역을 제외한 만어의, 그러니까 의의 직접 대상이 되는 요 자리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이게 이게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각의 주관인 육내입처는 아니고 내입처 중에 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대상이 물질은 또 아닌 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그러니까 무언가 한마디로 나타내줘야 되잖아. 동일한 개념을 적용한 거지요. 일체를 말하는 법은 12가지 전체거든. 이 12가지 전체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남은 영역을 법이라는 말을 직접 써준 거예요. 타당하죠. 예, 이것도 이런 표현의 하나의 용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례 5번으로 다시 법을 나타내 봤어요. 자, 요거 법 단마는 존재인데 행, 상카라와 열반, 니파나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때로 법은 열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단마누 단마, 열반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등의 경우입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로서 우리 시작하면서 본 거,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고 여법하게 수행하고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며 머무는 것. 여기서 담마누 담마 파티판노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요거는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문제 제기를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내입처, 외입처, 색, 법 이런 문제를 총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담마가 상카라, 행을 제외한 일부 영역,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리를 담마로 직접 쓰는 것이 가능하구나. 사실은 이런 표현 때문에 최부부님 제가 한번 질문 드렸었죠. 법을 전문, 뭐라 그래야 돼? 변호사예요. 법을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하게 여러 가지 용례가 나타나 있다면 이런 용례를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효용성을 이렇게 제가 여쭤봤던가요? 그랬더니 일단은 세간의 법에서도 이러저러한 용례가 있으면 그런 용례가 적용되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이러한 용례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담마누 담마, 법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이럴 때 이 법이 존재를 총괄하는 법이라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의미를 상실하죠. 그럴 때에 이게 법이라는 말로써 행을 제외한 열반의 자리를 지칭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이제 이 구문을 열반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해석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다고요. 요거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냥 이 담마는 열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표현 방식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명확하잖아요.
요거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쓰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 꼭 알고 가자 하는 거고요. 이제 요런 용례를 몇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수심화경이라고 12번 상류따 70번 경인데 이 경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외도의 수행자가 이제 이게 부처님 당시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들한테만 쫓아다니면서 이제 탁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의 수행자들이 밥으로도 먹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수심화라고 하는 자기들 제자한테 그대가 따지면 간첩 일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수심화라는 외도의 수행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법에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탁발을 잘 받을까? 그거 배워갖고 가면 우리도 넉넉하게 탁발을 받을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경전이 그 얘기를 말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배워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아라한, 나 이제 아라한 되었어 라고 선언하는 여러 스님들한테 스님 아라한 되셨다고요? 그렇소. 그럼 스님은 이러이러합니까? 아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아라한 뭐 이건 뭐 좀 길어지니까 생략. 그 아라한이 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양면해탈 이래가지고 무색계를 체험하면서 된다든가 뭐 육신통을 얻는다거나 뭐 하여간 이제 몇 가지의 방법이 나오는데 뭐 사실 부처님 시대에 경전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아라한 데는 대세가 뭐냐 하면 뭐 육신통이나 무색계나 이렇게 안 가고 삼매 상태에서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해서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 되는. 그러니까 이런 아라한들은 신통력 같은 거를 신통력을 부릴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통력, 육신통, 누진통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신통은 그쪽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누진통을 통해서 즉 사마타 윗바사나해서 아라한 되면 되는 거지. 까진 뭐 하늘을 날면 뭐 하고 남의 소리를 들으면 뭐 하고 이런 이제 공부 방법의 차이죠. 그게 이제 경전에 의하면 한 60% 이상이 이런 신통이나 무색계 체험 안 하고 그 사마타 윗바사나로 직접 아라한되는 요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라한되는 대세가 그 길이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아라한들에게 물어보면서 신통력이 있습니까? 아니 뭐 이래 하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라. 아라한들이 다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요점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먼저 법들의 상태에 대한 알미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라거든요. 요 알미라는 말 빼놓고 나면 뭐예요? 법들의 상태,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열반이라는 말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상태에 대한 그러니까 법에 대한 알미고 열반에 대한 알미죠. 요거 사실은 저 이거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법이라는 게 열반을 포함하는데 전후 관계로 구분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법에 대한 알미 있고 열반에 대한 알미 따로 있대. 아니 그러면 열반은 법이 아닌가? 열반이 법이 아니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이거 사실 굉장히 헷갈리고 또 이 자체가 중요해요. 이게 경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들의 상태에 대한 알미, 무상고, 무아 요거 뭐예요? 행이잖아. 무상고, 무아니까 그죠? 법을 구성하는 행과 열반 중에 행을 나타내는 게 무상고, 무아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경전은 법들의 상태에 대한 알을 말하면서 순서적으로 볼 때 무상고, 무아를 부처님이 설명을 하고요. 열반에 대한 알미라고 하면서 12연기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요것도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열반을 배제하고 법이라 한다 그러면 근본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법 중에 열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딱 떼어가지고 열반에 대한 알문 12연기요. 12연기를 우리 저 윗바사나 이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하나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 요거고 또 하나는 12연기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12연기를 관찰하는 그것으로서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열반에 대한 알미라. 그 이전에 여실직연해야 한다. 사실 그대로 보아야 한다. 요거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잖아요. 무아상경. 그렇게 나타나거든. 그런데 그걸 말하면서 법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원래는 무상고 무아 이러니까 이게 행위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은 법이라고 쓴 거야. 이런 표현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법을 놓고 아까 이제 단마누 단마 이쪽에서는 행을 떼어낸 열반의 자리를 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수심화경에서는 똑같은 법을 놓고 열반을 먼저 딱 제시하고 나머지를 요렇게 쓴 거를 여기선 요렇게 쓴 거라. 그죠? 이렇게 되면 설명이 되죠. 열반과 구분해가지고 제시했으니까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 법, 행이구나. 무상고 무아로서 행을 설명했다. 타당하죠, 여러분? 요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안 그러고는 안 알려져. 자, 용례 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좀 서둘러서 읽을게요. 용례 7번, 가래가 있어요. 자, 딴하는 가래, 애인데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로 정의됩니다. 딴하는 찢다, 마음 심자 마음, 찢다가 난디, 즐김과 라가, 탐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그 바로 위에 줄에 보면 난디라가 사하 같다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가래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사하 같다라는 것이 함께한다는 말이고 난디라는 것과 라가라는 것이 함께한 거라. 이때 난디는 즐김이라고 번역되는 거고 라가가 탐진치의 탐이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우리가 뒤에 볼 거고요. 그래서 가래, 딴하는 찢다라는 이 마음이 난디라는 것, 라가라는 것과 함께하는 거예요. 즉 찢다는 찢다 더하기 난디 라가예요. 이런 이야기죠. 뭐.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 있어요. 요걸 이제 찢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해 보면 요 바로 밑에 인식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생겨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명 위에 탐과 진 이렇게 되는데 보통 오염 관계를 말할 때는 대표적으로 요 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탐이라는 것이 찢다, 마음을 붙잡아 버리면 이제 이 찢다가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된 찢다가 그냥 대충 보자고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여기서 난디라는 것이 생겨나요. 여기서 말하는 즐김이죠. 요 탐이 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찢다라는 마음은 밑에서 오는 탐, 라가라는 곳에 한번 붙잡혔고 그 다음에 그 붙잡힘의 상태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잘못된 행위를 해서 난디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두 가지에 함께 묶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경이 난디하고 라가하고 함께 하는 거, 사하 같다. 요것이 딴하, 가래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되나요? 찢다라는 거에다가 요 위에 난디 그리고 라가
요렇게 함께 더해진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딴하, 가래라고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할 때 찾아낸 사실은 뭐 가래가 뭐예요?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이 가래잖아요. 불교 안에서 가래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죠. 요게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요 가래가 찢다라는 마음이 난디라가의 아래 위로 붙잡혀서 오염된 상태를 가래라고 하는구나. 또 말할까요? 현장 부분이 우리가 요거 풀어내기 몇 년 됐죠? 참 몇 년 됐는데 그새 우리 공부가 많이 발전했죠. 그런데요, 이 가래를 요렇게 찢다하고 오염원하고가 함께 있는 상태라고만 고정해버리면 이걸 또 그러니까 경전의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 보면 가래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약간 오염원, 그러니까 마음을 오염하는 그것만을 가래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봐야 안 될까요?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가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찢다, 마음 신자에다가 난디라가라는 것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때로 가래가 오염 상태만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본체는 빼놓고 마음을 오염시키는 고놈만을 가래라고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가래는 찢다하고 난디라가 요건데, 찢다라고 하는 부분 일부로 표현하고 남은 요 나머지는 난디라가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요 자리를 그대로 전체를 나타내는 가래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용례가 그걸 말해주죠. 그러니까 가래는 때에 따라서는 찢다가 오염원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구나. 이게 본질적이다라고 할 텐데 때에 따라서는 뭐 용도에 따라서는 찢다는 좀 따로 떼놓고 찢다 이외의 나머지 부분 난디라가라고 하는 오염 상태만을 가래라고 말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 방식을 이해해버리면 때로 경전이 오염원만 가지고 가래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경전을 해석하는 데 불편이 없겠죠. 가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인식의 단계적 향상, 요거 이제 읽어만 보죠. 빠지아나띠는 잘 위자나띠 분별하여 알다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식을 잘하는 것은 1. 현상을 현상 그대로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면 현상의 실상을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가면 3. 모든 경우에 실상을 인식하는 것의 세 단계로 향상합니다. 이때 2번 현상의 실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비자나띠 실답게 알다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이고 3. 모든 경우에 실상을 인식하는 것은 파리자나띠 완전히 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우에 100% 그죠? 100% 무상고 무아로 요렇게 뭐라 했지 아까 보는 거 만나는 거 요거 열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100%가 되면 상인 열반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 개념이 아비자나띠, 파리자나띠라는 말로 순서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1번 현상을 현상 그대로 인식하는 것은 특별한 다른 용어 없이 빠자나띠로 나타냅니다. 즉 잘 위자나띠 한다는 포괄적 용어를 아비자나띠와 파리자나띠를 제외한 영역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고, 읽고만 가자고 해도 위자나띠라고 해서 분별해서 알다, 인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인식이라는 것은 속에 탐진치가 꽉 찬 사람은 그 탐진치 때문에
대상을 잘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꺼 이렇게 매달리다가 괴로움을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 인식을 잘하자. 인식, 분별, 대상을 분별해서 하는 이 능력을 향상하자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사실은 수행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인식을 잘하자라는 게 빠지아나띠라고 써요. 이 빠지아나띠라는 말이 보통 꿰뚫어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개념적으로 보면 빠냐 지혜와 함께 인식한다, 분별해서 한다, 뭐 이런 개념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잘 안다라는 것을 지금 보니까 그냥 잘 아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실상대로 안다라고 해서 아비자나띠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그 금방 읽은 설명 참고하시고 그런가 하면 이제 완성되었다 하는 완전히 한다라는 개념이 파리자나띠로 나타나요. 그러면요, 아비자나띠는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거든. 파리자나띠는 100%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식을 잘하자, 수행을 통해서 인식 능력을 향상하자라고 말할 때 일단 앉아서 수행을 시작하면 무상고 무아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나요? 아니죠. 그 무상고 무아로 여실직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도 인식을 잘하는 과정이잖아요. 요 앞에 과정이 있는 거라. 이 앞에 과정.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거 빠자나띠로 직접 쓰는 거라. 요 개념. 이렇게 볼 때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인식의 단계적 향상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요 이야기 이제 다음 주 부산법회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될 건데, 자, 지금 보면 그 박스에서 볼 때 빠자나띠가 넓은 의미로는 위자나띠 위드빠냐 이렇게 말했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아비자나띠, 즉 무상고 무아로 보기 이전 단계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인식이라는 거 분명히 그러니까 위자나띠, 빠자나띠, 아비자나띠, 파리자나띠라는 4단계의 향상 과정을 보여줘요. 여기서 보면 안입이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요거 우리 감각하는 거, 뭐 앞으로 우리 공부하면 1차 인식이거든요. 요게 그런가 하면 거기서 생겨나는 안식 내지 의식, 식이 3, 4화합에서 생겨나는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내면에서 2차 인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거 1차 인식, 2차 인식 요거는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사람이 인식하는 것도 있고 개가 인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분별해서 안다라는 인식이 위자나띠라. 근데 이제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자라는 삶의 향상을 추진하잖아요. 이게 인식의 향상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가 수행 이야기를 처음 해봤지만 수행 2단계까지 봤죠. 시작할 때 3단계가 뭐냐 하면 잘 인식하는 거 이래가지고 빠자나띠였다고. 경전이 알려주는 호흡 전체를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을 보자라고 하는 그 이전에 최소한 이거 뭐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캠코더를 놓고 이게 캠코더인 줄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잘못 볼 수 있잖아요. 일단은 사실은 저 캠코더도 무상고 무아예요. 조건 따라서 이게 캠코더가 된 거지 라고 실상을 본다, 아비자나띠 한다라는 그 이전에 요것은 우리 법회를 촬영해주는 동영상 기구요 하고 분명히 알아서 요거를 여기에 맞게끔 관리하고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답게 한다라는 그 이전에 우선 필요한 게 현상을 현상 그대로 보는 거라. 호흡 수행을 할 때요, 이 호흡도 무상한 거요 라고 알기 이전에 정말로 호흡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리라. 그래서 경전이 말하기를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온다고 빠져나뛰어라. 짧게 들어올 땐 짧게 들어온다고 빠져나뛰어라. 그걸 위해서 호흡 전부를 보아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게 이제 그 수행 중에 3단계예요. 그럼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호흡을 이 호흡이 주는 감촉 요것도 무상고 무아여 라고 하는 아비자나티 저 뒤에 얘기로 시작해라는 게 아니고 우선은 이 호흡이 현상적으로 긴 건지 짧은 건지 이렇게 긴 호흡을 잘못 보아서 요만큼 보고는 짧은 호흡이네? 요거 바로 본 게 아니죠. 잘못 본 거지. 전체를 봄으로써 긴 호흡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현상 그대로 보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 빠져나뒤로 나오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바로 수행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념처경이나 입출식념경에 의해서 우리 수행이 빠져나뛰자라고 하는 거 요 자리예요. 현상을 현상 그대로 보아낸다. 그리고 나면 이제 입출식념경이 16단계에 지나가면서 그 뒤에 가가지고 아비자나띠하고 그 뒤에 가서 파리자나띠 하거든요. 이거를요 이 앞에서 길다 짧다 현상 그대로 보아라 라고 하는 거를 파리자나띠 꿰뚫어 보는 것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길다고 무상공부하라고 봐?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표현을 정리한 데는 사실은 수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수행에서 말하는 파리자나띠 요 파리자나띠가 꿰뚫어 보자가 아니고 길면 길다는 현상 그대로 짧으면 짧다는 현상 그대로 요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요게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중심적인 목적이에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마칠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 반복해 나갈 건데 어쨌든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교학도 교학 그대로 알려질 거고 수행도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것이 가능해져요. 오늘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드린 그것도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경전대로 수행하기의 방법인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 올릴 테니까 여러분 반복해 보시고 가능하면 부산법회 동영상도 여러분 좀 틈틈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